작년에는 아마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표님 모시고 2030 청년 정치인에게 듣는다. 청정 이렇게 뭐 들을 청자 해가지고 청년 정치를 듣는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작년에 했었고요. 올 초에는 또 저희가 MZ세대에게 듣는다. 자꾸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그때는 또 우리 조민경 의원도 당시 참석해 주셔서 인천의 젊은 정치인들, 그다음에 젊은 활동가들 모시고 청년들에게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들었고요. 오늘은 제목이 청년 정치인에게 묻는답니다. 들었으니까 이제 한 발자국 더 가서 들었는데 궁금한 게 많았을 거예요. 좀 내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고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발자국 더 가서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뭐 답은 다를 수 있고요, 그렇죠? 질문은 틀린 건 없습니다. 질문 안에 또 답이 있을 테니까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소개를 했기 때문에 이제 다 아시겠지만 두 분 젊은 정치인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직접 정치인 두 분께서 본인들의 소개를 해주실 텐데요. 그냥 저 이름은 저희가 다 알잖아요, 이미. 그래서 정치를 입문하게 된 어떤 계기나 동기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활동을 어디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또 구의원을 하셨기 때문에 활동을 하셨고, 또 역시 기본소득당 인천 또 시당위원장으로 활동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또 관심사가 무엇인지, 앞으로도 쭉 계속 활동을 하시게 되니까 그런 관심사까지 아울러서 역시 자유롭게 각각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청년 정치 누구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첫 번째 문을 열겠습니다. 소개하고 나서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고 나서 할게요. 우리 정민경 전 의원님 먼저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청년 정치인 조민경입니다. 지난번에 MZ세대에게 듣는다 편에서 초청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두 번째 초청이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난번에 특별히 지역구로 두고 있는 연수 구의원 2018년도부터 4년 동안 지역구 의원으로 활동하다가 이번 선거에는 제가 시의원에 도전했습니다. 같은 지역구 송도 일산동을 지역구 도전을 했고 제가 47.7%로 이번에 낙선을 했어요. 저는 이제 아쉽지는 않습니다. 너무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고 오히려 저는 선거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였는데 주변에 지지자분들께서 많이 아쉬워해 주셔서 제가 그게 너무 속상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 자신은 괜찮은데 주변 분들이 속상해하시는 모습에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었고 근데 이제 그게 전 이번 한 번의 결과로 뭐 제 어떤 꿈이나 뭐 어떤 커리어나 이런 것들이 좌절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담담하고요. 그래서 부족해서 안 된 만큼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서 앞으로 더 정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은 청년 정치인에게 묻는다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재는 기본소득당 인천시당 위원장으로서 활동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인천시장 후보로서 최초의 젊은 또 시장 후보 이름을 좀 알려드렸던 김남배원이고요. 간단하게 조금 소개해드리면 저는 노동조합에서 활동을 시작했어요. 알바 노조라고 하는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심으로 조직되었던 노동조합에서 최저임금 미만을 투쟁하면서 살다가 최근에는 공공운수노조라고 하는 노동조합에서 배송 노동자들, 특히 쿠팡 노동자들과 함께 또 목소리 내면서 활동하다가 이제는 노동운동가로서 기본소득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정치인으로 이렇게 또 만나뵙고 있습니다. 오늘 자리 빌어서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되게 떨리고요. 정말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막 들어오신 분들 안쪽으로 들어오십시오. 저희가 둥그렇게 같이 통화하는 자리를 하기 때문에 뒤로 빠지시지 마시고 가운데로 들어오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청년 정치인 조민경 의원님하고 우리 김한별 위원장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요 부분에 맞춰서 혹시 지금 좀 질문하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우선 문 하나 열면서 그때 같이 질문을 좀 섞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소개를 간단하게 들었는데 아까 제가 정치를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을까 이런 계획이라든가 뭐 이런 또 앞으로 방향은 또 나중에 질문할 수 있는 뭐 이런 질문도 있을 것 같고 역시 지금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정치 왜 하시는지 그럴까요? 중요한 얘기 같아서. 정치를 하시는 계기 아까 알바부터 시작을 했다는데 제가 딱 30살인데요. 일단 활동으로서 노동조합에 들어간 건 20대 중반이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 아버지가 노동운동가로 마이크 벗고 하시죠. 네, 그 김창곤 씨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태어나서 본 환경이 운동하는 사람이었고 그것이 또 제가 사회 문제를 바라보게 된 약간 안경 같은 거였죠.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활동가로서 살아야겠다 같이 막연하게 생각하다가 20대 중반에 제가 직접 아르바이트하면서 겪었던 이 약간 갑질 문제, 임금이 너무 낮아서 발생한 문제들을 직접 해결해 보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게 오늘의 이 자리가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노동운동가로서 이렇게 살면서 투쟁하고 또 교섭 이어가면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내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노동자들이 살려면 밑바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뭘까 하다가 만약에 기본소득 아이디어였거든요. 그래서 지난 대선 잘 기억하시겠는데 그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 중심으로 또 이렇게 이슈 파이팅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 보면서 이제 기본소득이 정말 세상에 중요한 아이디어다라고 생각했는데 한편 뒤로 갈수록 후진했던 걸로 제가 평가하거든요. 기본소득에 대해서. 그래서 지선에서만큼은 다시 기본소득에 불을 지펴야 하고 이 기본소득당의 동료들과 합의를 했던 것이 지역에서 시작해보자. 기본소득 시작해보자였고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서울, 경기, 광주, 대구, 인천 5군데 광역시 단체장이 90년대생 후보들이 대거 출마해서 열심히 또 싸웠었던 정치로서 투쟁했다고 기억하고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게 있어서 이 정치는 어떤 특정한 계기가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싸워왔던 경험들을 통해서 지금의 적기라는 판단에서 출마를 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10대 때 쭉 성장하면서 듣는 얘기들 중에 뭐 사회에 기여를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이제 듣고 자라잖아요. 그런데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고등학교 때 들었던 얘기들 중에 많은 선생님들이 돈 많이 벌어서 기부 많이 해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내가 사람들한테 많은 영향을 더 많은 사람에게 주려면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할까? 내가 얼마를 벌어야 그거를 사회에 몇 %를 기부를 했을 때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하다 보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기부를 하고 그런 다 복잡한 과정 이것도 있겠지만 제도를 바꾸고 손보고 거기에 참여를 하면서 또 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그런 제도권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대학에서도 정치외교학과를 공부를 했고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대학에 원서를 쓸 때 모든 과를 다 정치학과를 썼어요. 모든 대학에. 네. 그리고 졸업을 하고 나서 내가 정치에 뛰어들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시작을 할까? 언제 시작할까에 대한 고민도 많았어요. 제 주변 동기들은 나중에 여러 가지 커리어를 쌓고 변호사하고 뭐 언론인 했다가 여러 가지 커리어를 쌓고 나중에 한 은퇴할 때쯤에 정계에 어떻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들어갈까를 또 고민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분명히 제가 정외과를 나왔으니까 대부분 정치에 꿈이 있는 친구들일 거 아니에요. 관심도 높고요. 그래서 저는 2018년도 6.13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저는 17년 6월 30날 결정을 했어요.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내년에 내 나이가 만 25세가 되는구나. 피선거권이 주어지는 만 25세에 내가 못 나올 이유 없겠다 라고 생각해서 저는 기초의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라고 한다면 딱 정치 떠올렸을 때 TV에 나오는 국회의원들이 떠오르잖아요. 미디어에서 가장 많이 노출되는 정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그렇게 어렵고 멀리 있는 정치가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기초의 지방의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지역에서 그러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기초의원부터 시작을 했던 거고, 그리고 다른 지역구가 아니라 제가 나고 자란 인천에, 그리고 제가 어릴 때부터 제 유년기를 보낸 송도에 그런 여기가 진보가 우세하고 보수가 우세하고 또 어디가 유리하고 어떤 경쟁자가 있고 이런 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자리, 이 지역에 대한 애정이 있고 제가 잘 클 수 있고 그런 비전이 있는, 제가 함께 성장하면서 이 지역을 함께 만들어가는 재미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저는 그 지역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4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요. 주민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 펼쳤고, 그 다음에 스텝은 이제 제가 어떻게 이제 더 시의원으로 갈 때는 송도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더 많은 예산을 두고다 더 쓰기 때문에 시의원으로서의 권한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의원을 도전을 한 거고, 저는 이제 이 지역에서부터 시작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17년 6월 30날 결정해서 1년 동안 열심히 지역에서 활동해서 18년도에 나왔어요. 그래서 당선이 됐고요. 네. 그때도 비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얘기도 있었는데, 저는 떨어져도 좋으니까 지역구로 나오게 해달라고 사람들은 그 관계자들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떨어져도 괜찮게 도전하게 해달라. 그래서 저는 거기를 딱 도전을 했었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이제 질문이 넘어갑니다. 두 번째 문을 여니까 공교롭게도 우리 두 분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 굉장히 정치에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의 활동, 또 학교에서부터 굉장히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질문이 정치에 무관심한 청년인가, 필성 워크가 있고, 그렇지 않다면 정치 기회가 없는 청년인가, 이렇게 두 가지로 저희 질문을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청년들이 관심 없어 이런 말 하는데, 사실 청년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그렇게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그 관심이 없는 게 어떤 기회가 주어지지도 않았는데, 니들은 정치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생각 좀 들어봤습니다. 두 분의 입장에서 청년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이 진짜 정치에 무관심할 것인가, 아니면 질문의 사실 핵심은 기회가 없는 거 아닌가 라는 갸우탐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활동하시고 하면서 또 주변 청년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것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죠. 먼저 하시죠. 이것도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일 것 같은 문제인데, 안타깝게도 기본적으로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저는 봐요. 처음에 이제 구의원을 출마한다고 해서 이제 쭉 전화를 돌릴 거 아니에요. 제 핸드폰에 있는 사람들부터 쭉 전화를 돌리는데, 우선 어른들은 50대 이상 어른들은 뭔지 알아요. 구의원이 뭔지는 아셔요. 일단. 근데 어떻게 공천을 받는지, 경선은 어떻게 치르는지는 모를 수 있어도 구의원이 뭔지는 아십니다. 근데 제 또래 2030한테 전화를 할 때는 구의원이 뭔지도 몰라요. 시의원이 뭔지도 모르고 국회의원이랑 차이점을 몰라요. 그리고 자기 지역 국회의원이 누군지도 모르고, 구청장 이름도 모르고, 심지어 시장 이름이 모를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정체가 내 삶에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가 대부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를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주변 친구들이 25세 때니까 젊어서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투표권은 그 전부터 주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10대 때 생각을 해보면 10대 청소년들이 정치에 관심 갖는 걸 어른들이 못 봐요. 일단 조금 정치적으로 학교에서 활동하려는 학생회라든지 그런 좀 관심 갖고 대외 활동하려는 친구들한테 학교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은 쓸데없는 거 관심 갖지 말고 공부해 라고 먼저 일단 정치를 좀 차단을 하고,
또 학교에서도 좀 정치 의식이 있는 선생님들께서 정치 관련 얘기를 조금이라도 꺼내신 이슈를 꺼내면 바로 이제 예민하신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전화를 합니다. 어느 교사가 어느 무슨 시간에 무슨 반에 들어가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근데 그게 뭐 편향됐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그런 이슈 자체가 언급되는 걸 굉장히 불편하게 여겨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기성세대들이 청소년 시절부터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깨어있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어른들은 또 외치면서도 청소년들한테 그런 거에 관심 갖지 말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는 정치에 굉장한 혐오감, 식물이 나서 그런 것들을 또 자녀들에게도 물려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내 친구들이 이렇게 구형이 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거 아닌가. 이제 구형이 뭔지 지금은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공천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경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쭉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또 이제 사실은 어른 40대, 50대, 60대 분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분들은 그래도 내 아는 동기 중에 누구 친구 중에 친척 중에 저기 지방에서 구의원했던 사람이 있어. 구의원 출마했던 사람이 있어. 그래서 경험치가 좀 있는 거예요. 아는 지인 중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갖게 된 거 아닌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청년만 정치에 무관심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정치에 좀 무관심한 편이 대부분 더 많다. 관심이 있는 분들보다 없는 분들이 더 많다. 그리고 당대표가 어느 당의 당대표가 누군지 아는 정도 수준에는 굉장히 관심도가 높은 정치에 관심이 높은 분들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저는 이제는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 정치권에서도 청년들을 좀 많이 기용하고 싶어하고 기회도 주려고 그러고 변화가 있어요. 분명한 움직임이 있어요. 그런데 청년들에게 어디 어떤 뭐 행사를 나오라고 해라. 왜냐면 그런데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려면 지역 활동이든 정당 활동이든 무슨 어떤 이벤트에 나와줘야 되는데 먹고 살기 바쁘고 지금 내가 취직도 못하고 취준생이고 혹은 한참 낮 시간에 일할 시간대에 정치 참여를 하라고 어딜 나와? 내가 한참 일할 시간에 그렇게 결국 그런데 나오시는 분들은 조금 시간을 자유롭게 빼실 수 있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직업이 없으신 분들, 은퇴하신 분들 자연스럽게 정치, 생활 정치나 지역 정치에 관심을 갖는 분들은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구청장 연두 방문을 항상 낮에 하는 거예요. 11시, 2시 이때. 그럼 그 연두 방문, 동별 연두 방문 올 수 있으신 분들은 주부님들이나 경로당 회장님들만 오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청년들의 얘기는 어떻게 들을 건가요? 그래서 제가 주문했던 게 저녁 시간대에 해라. 그래서 홍보는 저녁 7시 타임에 했어요. 그때 공무원들 퇴근 이후에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찾아가라. 지하철로 찾아가라. 그다음에 대학교로 찾아가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청년들을 자꾸 끄집어내고 제가 또 청년 기본조례도 제가 연수도에 제가 만들었고 청년 네트워크 같은 것도 만들면서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을 자꾸 만들려고 했는데 또 하다 보니까 만나는 청년들이 또 정치에 관심이 없던 게 아니에요. 정치에 관심이 또 높은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다만 기회가 또 주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어디다가 말해야 될지 그렇게 그 루트를 몰라서 채널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의외로 그런 청년들한테 얘기를 들으러 갔을 때 굉장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닭이 먼저야 달걀이 먼저야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일단 그런 공론장을 청년들이랑 공론장을 열고 그런 채널을 많이 여는 게 일단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히려 너무 기민해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한 예시로는 우리 촛불 정부 때 박근혜 퇴진 당시에 이 전 국민적으로 촛불을 들었던 이유가 있고 청년이 광장에 등장했던 이유가 있었잖아요. 근데 정권이 바뀌고 여기도 실망한 청년들 그리고 또 국민들이 정치에 너무 관심이 많고 기민하게 반응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이렇게 바뀌었어야 되는데 같은 기대감들이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서 실망하면서 거기에서 오는 반작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의 청년들이 윤석열 정권이 되고 그러니까 그 정권이 된 과정에서는 반페미니즘이라든가 약간 혐오 정치가 또 이렇게 하나의 어떤 큰 기류처럼 흐르면서 거기에 또 이렇게 반응하는 청년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뭐 이게 좋든 나쁘든 간에 청년들은 반응하고 기민하다는 게 제가 이해하는 청년들의 모습이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청년들이든 국민들이든 정치에 기대감이 있을 텐데 효능감이 없으니까 기회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회 자체가 없는 게 아니라 기회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성. 내가 정치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고 어딘가에 나의 중요한 의제를 밝히는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그냥 저들끼리 알아서 하는 리그다라고 이해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내 이해관계에서 이를테면 비트코인이 오르기 위해서 이를테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주식이 오르기 위해서 누가 당선이 되어야 되는지 아주 기민하게 반응하는 걸 보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청년들에게는 기회 이전에 이 정치 참여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채널들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청년들 이전에 전국민적으로 이렇게 원하는 의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의하는 장이 너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 하나는 검수완박이 되게 좀 그런 인상을 좀 받았어요. 이 검수완박이 민주당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이렇게 싸웠던 의제지만 이게 국민적으로 보면 왜 하지? 왜 저게 중요하지라는 걸 납득하기 어려운 이 빠른 시점의 템포들. 물론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된 것도 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지치는 이슈 중 하나였다라는 거였고 그런 거 보면서 또 지금은 현재는 윤석열과 이준석의 관계가 어떠하고 이준석이 당내에서 이 원내 대표로서 이 안에서 관계를 어떻게 해치고 있는게가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데 이게 대체 국민들한테 무슨 중요한 문제이냐라고 했을 때 계속 정치는 피로감만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정치에 무관심하지 않지만 기회도 그래서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두 분께서는 그 청년들한테 어떤 정당이건 정부 차원이건 간에 어떤 기회를 주려는 어떤 제도적 장치나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해 보시거나 만나본 게 있으신지 아니면 현재 진행되는 것들이 있는지 지자체건. 예컨대 저는 이제 참여가 점점 중요해지면서 그게 예산으로도 반영되고 있거든요. 주민참여 예산 다들 하고 계시잖아요. 인천시에서도 있고 구에서도 있고 동참여 예산도 있고요.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참여 예산은 이제 서울에서는 또 진행을 하고 있는 구도 있고 이렇게 예산을 쥐어줬을 때 그 안에서 청년들이 의제를 발굴해서 그렇게 진짜 실현되는 모습까지 이어진다면 저는 그게 청년들이 정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들었던 것 중에 안타까운 일들이 제가 지금 청년 모임들을 몇 개 하고 있어요. 청년 기업인들과 모임도 하고 있고 청년 문화예술인들하고도 모임하고 있고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백날 정치인 만나봐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 전 정권에서 했던 얘기도 똑같고 전 정권에서 했던 얘기도 똑같은 얘기를 왜 아직도 변화 없이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말을 해야 되느냐 간담회 때마다. 그러니까 간담회에서 청년들이 외치는 그게 굉장히 공허함으로만 남고 그 변화나 그 피드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슬픈 얘기거든요. 실제로 청년들 모임에 어떤 후보님이 이렇게 이제 광역단체장 중에 단위에서 어떤 후보님이 청년들 모임을 잡았고 또 무슨 모임 잡고 무슨 모임 잡았어 하루 일정 스케줄 빼곡할 거 아니에요. 선거 때. 근데 바빠서 밀리다 보니까 안가 포기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청년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가슴 아팠고 그 청년들이 자기들은 이제 뭐 2시라고 해서 다 모여서 그 시장님 온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결국엔 안 왔어요. 왜? 앞에서 밀리고 뒤에서 치여서 여기는 못 오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다 바쁜 사람들이 시간 내서 왔는데 결국 밀리는구나. 그리고 어렵게 만났다 하더라도 그렇게 의사결정권자들 입장에서는 나 청년들하고 간담회 했어. 얘기 들어줬어. 라고 생색 내고 기사 내고 SNS 올리고 끝인 거예요. 그 다음 피드백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정치인들이 뼈아프게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 근데 이거는 비단 청년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어느 단체에서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많은 간담회 이후에 변화 없는 모습에 좌절감도 느끼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청년들은 한 번 느끼고 두 번 느끼고 하면서 더 이제 더 이상 내가 정치권에 있는 사람을 만들 필요가 없겠다.
되게 좌절감이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관련해서 또 질문하실 거 있으십니까? 네. 네. 네, 아주 짧게 저 생각나는 장면이 좀 있는데 박원순 전 시장이 이제 서울에서 청년들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들이 이 어떤 정치에 좀 더 거버넌스라고 하나요?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창구도 만들고 채널도 만들고 혁신파크 만들면서 공간도 이렇게 제공하고 이랬던 장면들이 좀 생각이 나가지고 이게 청년들이 느낄 수 있는 정치 형태였을 것이고 실제로 저와 함께하는 서울의 활동가들이 이렇게 해서 지역 정치에 개입을 하기도 하고 했는데 근데 인천에서는 제가 느낀 감각에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좀 반상이 좀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혁신센터 좋은 예를 또 들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세계는 지금 다음 분이 청년 시대라고 하는데 참 우리는 조기 교육 열풍이 아주 뜨거운 나라면서 불구하고 정치만큼은 조기 교육이 안 되고 인재 양성이 안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부분입니다. 세계는 청년 시대. 지금 저희가 청년 이야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대 정신이 그렇고요. 거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대한민국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미 전 세계는 저도 이것 때문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작년 MZ세대 또 작년에 신지 대표 왔을 때도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 35개 중에 16개 나라가 그 대통령이나 총리가 다 30대, 40대라고 합니다. 핀란드, 덴마크, 아프리카나 에티오피아, 그리고 저 남미에는 엘살바도르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나이대가 젊은 사람이 수장이고 총리고 대통령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계적 흐름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청년 정치인들 그러면 이 세계는 청년 시대라고 하는데 그 시대마다 예전 68세대들이 우리 저보다 전 세대예요. 여기는 아마 68세대도 계시겠습니다만 어떤 그 시대마다 의제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떠오르는 세계가 청년 시대라고 하는데 그 청년이 하는 그 새로운 시대 정신이 뭔지 흔히 예를 든다면 공정 얘기도 많이 했고요. 다양성 얘기하고 양극화, 또 기후 위기, 또 젠더, 그다음에 어떤 과학 기술이 변했잖아요. AI를 여러 가지 여기에 따라서 정치의 어떤 관심이나 대상도 바뀌는데 그런 주변 환경적인 요소도 분명히 청년이 대두되는 것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세계가 청년 시대에 맞춰서 지금 변화하는 청년들이 바라는 정치적 의제에 대해서도 본인이 말씀해 주시죠. 일단 맨 처음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저는 이 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청년 정치인이라는 이 네이밍을 안 썼어요. 오히려 청년 정치인이기를 거부한다는 워딩을 많이 썼었는데 그 이유의 하나는 이 청년이라는 이 특정 세대가 어떤 특정한 특징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년 그 자체가 혁신일 것이라는 편견이 있기 때문인데 근데 보시면 제가 느꼈던 거는 단순히 젊어서 혁신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것을 그대로 박습하면서 혹은 낡은 정치를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청년 정치인으로서의 청년 정치일까라는 고민에서 거부했던 것이고 그래서 제가 표현했던 거는 젊은 정치가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한 기본소득당 입장에서는 기본소득이 하나의 그 젊은 정치로서의 이슈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이 지금의 시대 정신, 그러니까 좀 고민이 정말 많이 들었던 질문인데, 그러니까 하나의 기류 정도로 보고 있고요. 시대 정신이라고 부를 만한 게 과연 있을까 같은 게 일단 제 안의 고민이에요. 그렇지만 이 청년들 혹은 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사람들에게 흐르는 기류는 내돈내산이라는 키워드인 것 같아요. 내돈내산. 내 돈 주고 내가 샀다. 물론 소비주의적인 그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측면이 하나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내가 돈을 줬으니 나에게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이 학생들이 고소를 했어요. 그 청소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니까 내 학습권에 침해가 됐다. 근데 이 고소가 정당하냐 혹은 정당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도 내가 돈을 냈으니 학교에 돈을 냈으니 또 권리가 있다. 이런 측면들이 계속 확인되는 거 있죠.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싸이월드가 아니라 싸이 가수 아시죠? 흠뻑쇼라고 하는 콘서트를 했고 불을 막 뿌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연예인이 이렇게 하는 것은 가뭄 때문에 고생하는 이 농민들에게는 가슴 아픈 이벤트이지 않겠냐 같이 얘기를 했더니 내가 돈 주고 즐기려고 하는 콘서트에 왜 이렇게 반응하냐,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외제차 보면 당신은 눈물을 흘리느냐 이런 식으로 비꼬았던 거죠. 근데 한편 이게 슬펐던 거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세상이 바뀌어야 하는 방향 내에서 혹은 이 약자들의 권리와 다른 약자들의 권리가 부딪혔을 때 함께 조직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지 않고 자꾸 권리들을 개인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시대정신이 이제 오히려 없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정치에서는 앞으로는 세상이 이뤄야 합니다라는 역할로서 등대가 필요한 것 같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보편적 권리가 확대되어야 된다. 그것의 한 예는 기본소득일 것이고요. 그것의 또 한 예는 여성의 평등일 것이고 또 그것의 한 예는 지금같이 이렇게 계속 경쟁하는 사회에서 경쟁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삶의 방식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됐던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지역에서 청년 정치인 혹은 여성 정치인을 좀 앞세우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지역을 기반으로 커가겠다라는 생각에 송도를 지역으로 송도를 위해 발로 뛰는 인천 토박이 오히려 이런 식의 수식어를 제 앞에 스스로 붙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행사나 어디 단체나 이런 데 가서도 누가 최연소 우리 의원님이라고 최연소 구의원이라고 소개하면 다부터 그렇게 소개하지 말고 최고로 일 잘하는 의원으로 소개해달라고 이렇게 또 너스레를 떨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청년 혹은 여성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너무 앞세우다 보면은 저라는 사람을 더 클 수 있는데 다른 분야도 자신 있는데 이 의제 안에만 가둬놓고 저를 생각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히려 청년이라는 단어를 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청년 정치라고 했을 때 이게 생물학적인 나이만 젊다고 청년 정치를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정치는 정치지 뭐 늙은 정치가 있고 낡은 정치가 있고 뭐 청년 정치가 있겠냐 싶지만 또 청년 정치를 붙이는 이유는 우리가 청년을 떠올렸을 때 느껴지는 그 이미지와 거기에 정치를 앞에 붙임으로써 좀 더 새롭고 혁신하고 소신 있는 발언하고 용기 있는 발언하고 이런 것들도 원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도 청년 정치가 뭘까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거는 청년 정치가 무엇이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왜 정치 앞에 청년이라는 단어를 붙일까를 생각을 했어요. 내가 뭔가를 요구를 했을 때 응답 없는 정치권, 피드백 없는 정치권에 대해서 나는 앞으로 피드백을 반드시 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정치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나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그 생활 폐기물 노동자분들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각 군구별로 다 이제 모여 계셨고 전 연수부 의원으로서 제가 거기 초대를 받아서 갔었고 거기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야간에 근무하는 거를 주간으로 바꿔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말씀 안 들은 이유는 다 아시겠죠? 밤에 일하면 위험하기도 하고 생활 바이오림도 망가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연수부에서 인천시 최초로 바꿔냈어요. 주간으로 하는 걸로요. 그랬을 때 공무원들이랑 처음에 이제 저도 얘기를 하죠. 이런 요청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바꿀 수 있을까 얘기를 하면서 벌써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민원이 예상된다는 거예요. 낮에 하면. 그러면 사실은 청년들 제 입장에서는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렇게 예단하는 것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럼 2주 동안 시범 운영을 해보자. 하고 2주 동안 했고 오히려 민원이 없었어요. 예상 외로 민원이 없었고 더 깨끗한 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꿔냈어요. 연수부에서. 너무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 과정들은 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청소노동자분들이 저를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30년 동안 이 업종에 종사하면서 30년간 정치권이 얘기를 해왔는데 이렇게 첫 간담회 이후에 바로 바꿔낸 사람은 제가 처음이었다고 감사표도 주시고 굉장히 그 이후에도 저랑 이렇게 소통하고 있거든요. 저는 생활 폐기물 노동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모든
분야에 정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즉각적으로 반영해서 발로 뛰면서 하려는 것, 이게 우리 시민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정치의 모습이 아닌가 싶고, 저는 이게 정치 앞에 청년이라는 단어가 붙은 이유라고 생각이 들어요.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변화할 수 있고 안 될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라는 그 예단하는 것이 아닌 뭔가 바꿔내는 이런 것이 생각이 들었고, 청년 의제가 뭐냐도 고민을 해봤어요. 사실은 우리 청년들이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를 넘어서 꿈포 세대까지 오는 게 저는 너무나 슬픈 단어더라고요.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꿈을 포기하는 세대가 청년이 돼버렸나, 이 단어가 너무 슬프게 와닿으면서 또 한편 저 또한 미래가 불안한 청년일 뿐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충격적인 통계를 본 게 있어서 아직도 기억이 남는데, 2020년도에 20대가 그 실업급여를 받는 게 다른 연령대에는 30%가 늘었거든요. 워낙 어려운 시기였으니까 20대는 100%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2배가 된 거예요. 실업급여를 받는 게. 근데 그러고 나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취직은 더 안 되고 알바라도 하려고 하는데 자영업자들도 안 되니까 알바를 자르게 되고, 아르바이트 할 자리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편의점에서 가장 는 품목 중에 하나가 술하고 담배래요. 그리고 컵라면, 김밥, 도시락. 최근에 도시락. 네, 다 누가 먹는 거예요? 다 청년들이 다 그거 소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아까도 잠깐 이제 검수완박이 언급이 됐었는데, 우리 청년들은 정당 일체감이 낮아요. 그러니까 40, 50 세대가 있고 60, 70 세대가 있고 이렇게 묶을 수 있다고 했을 때 정당 일체감을 갖는 그 세대가 좀 있잖아요. 근데 20, 30 세대는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아요. 대부분 어느 정당 지지하냐면 자기는 중도라 그래요. 어디 선택하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를 저는 모든 정당들이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게, 잘해서 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삶이 팍팍하기 때문에 여당을 뽑지 않겠다는 의견도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은 저는 지금 그 생애 주기별로 당연히 오게 되는 그 순간순간들이 있잖아요. 취업, 그 다음에 집 구하기, 그 다음에 결혼, 출산, 양육, 육아, 이런 것들을 생애 주기별에서 지금 취업 자체가 안 되니까 그 뒤에 다 포기하게 됐어요. 이거는 저는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청년 문제가 저는 곧 대한민국의 문제가 돼버렸다. 왜냐면은 결혼해서 막히니까, 왜 지금 취업이 안 돼서 집도 못 구하고 결혼 자격도 없어서 아무것도 그 뒤에 세계 주기별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던 그 순간순간들이, 그 평범함이 나한테는 오지 않게 되는, 포기하게 되는 순간들이 많아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뭐 욜로가 나오고, 그리고 그냥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정치 승리처럼 한 번뿐인 인생, 어차피 이거 돈 모아도 집도 못 사고 결혼도 못 할 거, 그냥 돈 버는 족족 그냥 써버리자, 이렇게 약간 자포자기하는 심정의 그런 문화들이 확산되면서, 이건 저는 국가적인 문제라고 보고, 청년 의제는 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가 돼버렸다, 더욱 더 심각하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뭐 질문 있으십니까? 두 번째 질문, 저희가 청년의 관심, 과연 전체 관심이 있느냐, 이 관심이요. 근데 세계적인 정치 시대에서, 청년 시대에서 청년이 생각하는 정치 의제가 무엇이냐, 저는 들으면서 결국 현장에 있었고, 현장에 파고드니까 거기가 바로 청년들의 관심사가 있었지 않았나, 저는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합니다. 일단 다음 분을 좀 열어보겠습니다. 전 질문을 미리 좀 알고 있다 보니까 중복되는 내용도 좀 있는 것 같아서, 다음은 2022년 또 두 분께서는 또 한국에서 지금 정치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한국 그리고 청년 정치인으로서의 현실이 어떤지 이런 걸 좀 질문으로 담아봤습니다. 우리 정치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또 제도적으로도 장벽이 분명히 있고요. 정당 시스템도 그렇고 선거법도 그렇고요.
나이 제한뿐만 아니라 제격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각자 좀 정당에 속해 있었으니까 민주당 또 기본소득당. 그래서 그 각자 속한 정당에서 또 겪었던 어떤 고초, 뭐 좌절, 뭐 벽 같은 이런 현실적인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해주시죠. 일단 청년 정치인들한테 가장 큰 벽은 돈이죠. 네. 왜냐면 선거에 나오려면 선거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번 선거는 다행히도 정치자금법이 개정되면서 후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18년도에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 시의원 기준으로 이번 선거에 제가 5,800만 원까지 쓸 수 있다고 해서 거의 다 썼어요. 거의 90% 이상 저는 다 채워서 썼는데 그러려면 5,800만 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청년들 통장에 5,800만 원이 있는 그 5,800만 원 이상이 있어야 선거 자금으로 더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후원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거는 지금 내가 먹고 살기 팍팍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집 마련도 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그런 선거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더 이번에 이제 저는 나름 국회에 청년 의원들이 입성을 한 게 또 성과라고 생각을 들어요. 지금 21대 국회잖아요. 근데 20대 국회에 2030 국회의원이 몇 명이었을까요? 40대 이하가 2명이었어요. 1%도 안 되니까 퍼센트로 말하지도 않는 게거든요. 근데 이제 50대 이상이 82%입니다. 50대 이상이 82%. 근데 이제 21대 국회에서 청년들 2030 청년 국회의원들이 13명이 됐어요. 그래서 4%거밖에 안 되거든요. 청년이라고 하면 보통 30% 정도 이상이 되는 나라에서 4%밖에 안 되는 그런 비율의 연령대의 국회의원을 배출했다는 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고, 그래도 그나마 그 13명이 있었기 때문에 청년 정치 사다리법이라고 이제 개정을 막 하면서 이제 후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근데 저도 이것도 불만인 게 후원금을 왜 100% 안 주고 50%만 줬을까요? 제가 쓸 수 있는 선거 자금은 5,800만 원까지, 선관위에서 정확히 5,800만 원이에요. 제 지역구에서. 그럼 50%면 2,75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왜 그렇게 정했을까요? 국회의원들은 1년에 1억 5천만 원씩 받을 수 있거든요. 정치 후원금. 그리고 대선이 있거나 총선이 있는 해에는 3억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국회의원 시의원들은 그렇게 못하게 한 거죠. 이번에 시장 출마하셨으니까 돈도 엄청 많이 들었을 것 같고, 저는 오늘 오면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몇 가지 있었거든요. 될 줄 알고 나왔는지 너무 궁금했고요. 네, 너무 궁금했고, 왜 나왔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돈이 엄청 많이 들 텐데 시장이라고 하면은. 네, 그리고 얼마 들었는지도 좀 궁금했어요. 네, 왜냐면 어차피 선관위 나오니까. 네, 그것도 궁금했고. 어쨌든 5,800만 원이라는 돈, 이거는 굉장히 큰 돈이고, 이것부터 개선되려면 후원금 100%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이제 제도적인 것도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 다음에 기타금도 있어요. 기타금이 시의원은 300만 원이에요. 선관위에 내는 게. 그럼 300만 원 내야 되고, 근데 또 이제 국회에 청년들이 들어가면서 기타금을 청년들은 50% 깎아주자. 그래서 저는 150만 원 냈어요. 연수구에서. 네. 근데 이제 국회의원은 제가 알기로는 1,500만 원이거든요. 1,500만 원 기타금을 내는데 1,500만 원 그래서 선거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기타금 내는 게 1,500만 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돈 턱턱 낼 수 있는 청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 기타금도 없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미국이나 핀란드는 다른 기타금이 없거든요. 왜냐면 선거 운동 자체로도 벌써 돈이 뭐 억 단위로 국회의원 선거 나온다 그러면 들 텐데, 그거 자신 있어서 나오는 거지. 기타금 그거 못 내서, 기타금 낸다고 안 나올 사람 안 나오고 이런 게 아닐 것 같은데, 이런 것부터 좀 줄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쨌든 제일 가로막는 장애물은 저는 결국 돈이다. 그러면 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조의원, 젊은 나이에 돈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디 뭐 들어가서 사업을 하든, 어디 뭐 취직을 하든, 돈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왜 정치를 했냐.
하셔요. 많이들 걱정도 하세요. 근데 이제 뭐 제가 돈 때문에 의원을 하려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일이고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사명감을 갖고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제 하지만 많은 청년들 입장에서는 그 돈 문제가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한정 의원님 대답하기 전에 정규영님 질문해서 죽어야지. 진짜 알고 계셨는지 혹시 왜 나오셨는지 그걸 먼저 해주시고. 네, 출마를 결심하고 나서 생각했던 거는 이 선거판에서 새로운 선택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 새로운 선택지의 등장은 정치 지형의 화학적 변화를 불러일으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1, 2, 3번 이정규 후보까지 해서 네 번째 후보로서 제가 등장했던 거고, 그리고 제 어떤 야심은 대한 정치, 대한 정당으로서 기본소득당 김한별이 되겠다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없던 변화를 불러일으키려면 그냥 진보가 아니라 아예 없던 정치를 이야기하는 정치인이 이곳 인천에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역할로서 제가 자임하고자 했던 거고요. 당선 가능성은 애초에 경제풀에 콩구워 먹는 정도라고 생각했고요. 다만 이 선거가 끝난 이후에 사람들 그 머릿속에는 저는 기억 못해도 인천의 기본소득을 이야기했던 정치인이 있었다 또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표로서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정치에 얼마나 또 유의미한 영향을 줄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기 위해서라면 출마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제가 어떻게 보면 무리한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꼭 한번 그래도 만나서 여쭙고 싶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 네 번째 이 한국 정치 현실, 청년 정치의 현실 당에서 활동하시면서 느끼셨던 힘들었던 좌절, 벽 같은 꼭 질문에 대한 것도 혹시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시면? 네, 좀 민주당 정치인들과 좀 결이 좀 다를 텐데 저희 기본소득당의 당원들의 평균 연령이 올해가 27.8세가 그랬어요. 그래서 모두 청년인 상태였고, 그래서 특별히 당내에서 청년이라는 이유로 더 포커스가 맞춰진다거나 스포트라이트 받는 게 아니라 너무 그냥 다 청년이기 때문에 마이크를 쥐는 게 어렵지 않다는 점이 있고, 그냥 하나의 제 그냥 개인적인 걱정은 청년 정치인으로서 곳곳에서 마이크를 쥐고 있고 마치 제 목소리가 청년의 목소리인 것처럼 너무 과도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이유는 그 맨 처음에 우리가 고민했던 청년이 정치에 관심이 있냐, 기회가 없냐 이런 문제가 좀 맞닿아 있는데요. 저는 그냥 이 기본소득당이라는 한 소수 정당의 정치인이지 어떤 청년으로서 이렇게 막 자학하면서 그래 난 청년이야, 그래 청년은 이래야 돼 이런 게 좀 별로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제가 느끼는 현실 정치인으로서의 좀 벽은 좀 다른 것 같고, 기타 그 문제는 동일하게 좀 고민했죠. 아예 없어지면 안 될까 그런 게 하나 있었고, 당선 결과를 보고 나서도 이게 청년 정치인에 국한되는 건 아니지만 선거 보조금, 국가 보조금 받으면서 다시 출마할 수 있는 밑바닥을 다시 만들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도 받지 못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국가 보조금제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네. 자, 다섯 번째 문을 열겠습니다. 이건 좀 핫 이슈입니다. 오늘 특별히 핫 이슈거든요. 두 번째 보면 청년을 보다 이렇게 또 이어진 질문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최대 핫 이슈가 민주당에서는 그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오늘 저 아까 기사를 봤는데 안 나왔어요.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 당대표의 어떤 윤리 평가, 평가가 아니죠.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슈인데, 이와 동시에 개딸 얘기도 나오고 팬덤 정치 얘기도 나오고, 저희 제가 생각하는 거 말고 지금 청년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데 민주당의 그 박지원 비대위원장 지금 논란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이야기, 두 청년이 볼 때 청년 정치인에 대한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아니면
의원님 두 분이 생각하실 때 같은 청년 입장에서 어떻게 보실지 사실 또 궁금하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방선거 그 당시에 이준석을 정말 많이 언급했는데 이준석이 혐오 정치인으로서 아주 아이코닉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저는 그가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무엇에 소위 이대남들이 반응하는지 또는 반페미니즘에 엄청 열광하는 사람들이 반응하는지를 잘 알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기억나는 장면 중 하나는 폐화역의 장애인들의 이동권 투쟁에 있어서 아주 두루뭉술하고 그리고 애매한 표현으로 이 투쟁이 혹은 이 집회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계속 대중들에게 시그널을 보내요. 그래서 보면서 이준석 정말 똑똑한데 구리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그런 사람이 여당의 대표라는 점이 어떻게 보면 진짜 참혹한 현실 중에 하나의 아이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박지원 위원장에 대해서는 그가 여러 시도를 하고 있고 당내에서 불안한 어떤 기반을 통해서 이번에는 이제 당대표 출마가 부산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짓일까? 이런 생각했어요. 민주당은 불러놓고 왜 이럴까 같이 느꼈어요. 근데 그가 충분히 당내에서 좋은 메시지를 만들고 있고 개인적인 소외를 좀 다소 공허한 부분이 있더라도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구분되기 위해서 또는 앞으로의 그 민주당으로서 또 진보의 큰 텐트 같은 개념으로서는 박지원 같이 진짜 전에 없던 인물들이 등장해야 할 텐데 그런 점에서 박지원 개인에 대해서는 사실 되게 큰 어떤 소외는 없는데 그와 같은 인물들이 민주당에서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정도의 감각으로 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출마할 때 당은 다르지만 저는 응원했어요. 네. 왜냐면 그 당이 제가 특별한 생각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정치가 바뀌려면 저런 당대표도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정당이나 다른 이념이나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의 합치를 떠나서 욕먹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내질이잖아요. 일단 그리고 어떤 지명직이나 뭔가 이렇게 위에서 끌어올려져서 올라온 게 아니라 본인 개인기로 또 국민적인 지지도 얻으면서 또 당원들, 새로 신규 당원도 엄청나게 흡수를 하면서 그 방식의 잘잘못을 떠나서 그런 것도 일종의 능력이라면 능력이죠. 그리고 토론에 나와서 그 기성 정치인들을 어떻게 보면은 말로 이렇게 압도하는 모습을 또 시원하게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응원했습니다. 네. 당대표가 되었고, 근데 그 이후에 어떤 발언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김한별 위원장님 하신 말씀하고도 비슷하게 생각을 해요. 지금 결과도 기다려봐야겠지만 그래도 저는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당대표가 스스로의 힘으로 됨으로써 지지를 받는 됨으로써 저는 국민의힘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냈다. 그 한 사람으로서 바꿔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역할은 충분히 다 죽어가는 정당을 살려냈다라는 것만으로 저는 충분히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 그 이후의 행보도 저는 좀 기대를 하면서 보고는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그 사람이 발언을 하고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에 대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나오든 그 이후의 행보는 어떨까라고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고는 있고 네, 박지원 위원장 같은 경우에 좀 안타깝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이면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는 게 좀 용인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 강성 지지자분들이 용납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저로서는 굉장히 저도 민주당에 당적을 두고 있는 의원을 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고 또 박지원 위원장 나름대로의 어떤 소신 있는 어떤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더 강하게 같은 당내 일원으로서 우리 당을 더 질책하는 발언들을 했어요. 물론 그것이 지선에 악영향을 줬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그 박지원 위원장 때문에 그런 거라 생각은 안 해요. 박지원 위원장의 발언 때문에 더 지지율에 깎이고 어떻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대선의 패배의 책임을 박지원 위원장한테 뭔가 몰아가는 듯한 그런
발언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박지원 위원장이 우리 민주당의 역사에 얼마나 함께했다고, 그 사람의 발언이 얼마나 파급력이 있다고, 그 정도 수위의 발언 몇 가지 가지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그 사람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그 사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과연 그 전에 더 중책을 맡았고 오랫동안 우리 당이 중진으로서 있었던 더 많은 역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이제 막 들어와서 그 몇 마디 하지 않고 시기가 얼마 안 된 그 박지원 위원장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솔직히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건 정말 소모적으로 청년을 썼구나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었습니다. 박지원 위원장의 발언을 뭐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그런 발언을 할 때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죠. 우리가 청년들한테 또 기대하는 것들이 있죠. 기성세대들이 기대하는 게 질러라. 저한테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청년이면 소신 있게 질러라. 부딪혀보고 깨져보고 질러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자신들이 하지 못하는 두려운 발언들을 저한테 시키세요. 조직 내에서. 지역에서도 그렇고 그 의회에서도 그렇고 자기들이 하고 싶지만 하지 못했던 말들을 자기가 하면 뭔가 두려운 결과가 예상이 되니까 조용히 해. 젊은 사람이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쩌면 그걸 했던 거죠. 박지원 위원장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번 어떤 분들은 더 크려면 조용히 가만히 있어야 돼. 의견 내세우지 말고 침묵해야 돼. 이럴 땐 가만히 있어야 돼. 나서지 말아야 돼. 튀지 말아야 돼. 이런 거를 강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양쪽 다 맞는 얘기일 거예요. 네. 물론 거기서 제가 침묵을 하느냐 발언을 하느냐는 어떻게 보면 저의 어떤 정무적인 감각에 따라서 또 제가 하는 거겠지만 젊은 사람한테는 그렇게 쓴소리를 하길 원하면서 쓴소리를 해줄 수 있고 발언해줄 수 있는 새 인물을 정당 내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찾아와서 박지원 위원장을 앉혀놓고 그 사람이 어떤 하는 발언에 대해서 무조건 잘못됐다고 그 사람한테 책임을 몰아세운다? 그럴 거면 박지원 위원장을 맨 처음에 청구했던 그 세워놨던 사람을 비판하는 게 옳은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박지원 위원장이 이번에 당대표에 출마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거는 우리 당 룰이 권리당원 6개월 이상이라는 그 명확한 룰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다음을 차기를 노릴 수도 있는 거고 좀 더 민주당과의 역사와 그런 것들을 함께 하면서 더 일하면서 더 능력을 증명해내고 그 다음에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당에서 억지로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네, 역시 하주 이슈가 질문하시죠. 이게 사실은 젊은 정치인한테 듣고 싶은 얘기 이런 이야기긴 한데요. 여기서 자꾸 갈리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조 의원도 똑같이 김 위원장님도 하시는 말씀이 젊은 사람들이 지향하고 있는 이제 일정 부분의 스킬, 방식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실은 저만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사이에다가 가치야, 가치.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 사람인가.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준석이가 보여준 것들의 가치가 없다. 가치,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 지향되지 않다. 굉장히 방법이나 스킬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을지 모르지만 무엇을 해석하고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 표를 얻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고요. 박지원도 마찬가지예요. 박지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무엇을 지향하는 애지라는 생각을 하단 말이에요. 애라는 말씀 자체가 문제가 있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청년들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 갈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치를 지향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같은 비슷한 감각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박지원 위원장이 수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 중 하나가 언제였지? 윤석열 당선 국회에서 뭐라 하죠? 시작했을 때 임기 시작을 했던 행사에서 발언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되게 공허하다고 느꼈거든요. 공허하다. 그런 점에서 이 사람의 가치가 무엇인지는 저도 뭘까 이런 물음표가 찍히더라고요. 취임식 때. 네, 맞아요. 공허하다는 느낌을 받았었고 근데 박지원 위원장이 활동했던 불꽃이었던가요? 그 엠번방을
문제 삼고 알리고 했던 그런 점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어떤 맥락과 고민들은 그걸 통해서 좀 확인되는 것 같아요. 그가 공유하는 가치라고 하는 것이. 네, 하여튼 네,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돌아가서 청년들에게 있는 가치가 공유하고 있는 가치가 무엇일까 하면 그 아까 중도 말씀했던 비슷한 느낌이 되게 많아요. 회색의 사람들 같이. 근데 그 한편에서는 자기 권리가 너무 중요하니까 이거에 기민하느라 바쁜 사람들이라는 점들이 좀 확인되거든요. 그래서 정치에서의 역할은 이렇게 빈약한 토대 위에서 자기 권리밖에 모르는 거라면 이 토대를 좀 바꿔야 하는 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이준석의 그런 정치는 진짜 끝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박지원 위원장으로 표현되는 민주당의 페미니즘이 너무 명확한 한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어떤 계급적인 관점이라든가 혹은 대표적으로 계급적인 관점이 부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역시 좀 핫 이슈죠. 굉장히 핫 이슈 같고 여기서 갈라지는 것 같아요. 본인 지점이 일단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서 있는 자리가 좀 달라서 요거는 이제 그 뒤풀이에서 이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6번째 문을 엽니다. 이건 좀 이쯤 되면 좀 저희가 가볍게 넘어가야 돼서 TV에 토크쇼로 청년 정치는 땡땡을 대표한다 이런 걸 좀 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 두 분한테 청년 패널한테 청년 정치인 스스로 뭐를 대표한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땡땡을 대표한다라고 해서 뭐 답은 없습니다. 두 분 간단하게 그냥 뭘 대표할까요? 청년 정치인은 땡땡은 뭘까요? 두 글자 아니어도 됩니다. 세 글자도 되고 네 글자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사실 이걸 쓰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세대를 대변하냐 시대를 대변하냐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시대를 대변하는 청년 정치인인가 아니면 청년을 대변하는 청년 정치인도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말장난하게 하는데 그래서 두 분은 청년 아까도 미리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어떤 생물학적인 나이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청년 정신 뭐 이런 맥락하고도 같이 얘기할 수 있는데 두 분이 생각하실 때 청년 정치는 땡땡을 대표한다. 아니 각자가 어떤 걸 대표하는지 좀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청년 정치는 뭐를 대표한다고 일반화해서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아까 저도 이제 앞에 청년이라는 수식어를 떼고 말씀드린다고 했다시피 그냥 청년 정치인 자리에 있는 조민경이라고 이렇게 치원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결국 조민경은 지역을 대표한다예요. 왜냐면 저는 이 가치를 계속 밀어왔어요. 저는 교육에도 관심 많고요. 그리고 교통에도 관심 많고 우리 지역의 쓰레기 문제에도 관심 많고 환경에도 관심 많고 공원, 개발 문제에도 관심 많았어요. 제가 마이크 들고 그 유세 차량 위에서 돌아다니면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중단 없는 송도 발전을 위해서 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는 뭐 거기에 다른 어떤 세대를 대표하고 어떤 계층을 대표하고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렸어요. 왜냐면 저는 청년을 대표한다라는 게 아니라 청년분들이 저를 필요로 해서 저라는 사람에게 의견을 주시면 혹은 공론화장을 제가 만들어드리면 거기서 얘기된 것들을 제가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청년세대 전체를 대표한다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이게 좀 대표랑 대변이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청년이 됐든 누가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든지 저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메시지를 전해주시면 저는 그거를 대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변화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누구를 대표해서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문장이 좀 어색한데요. 청년 정치는 현상을 대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청년 정치는 현상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유는 기억나는 청년 정치인으로서 류호정 의원과 장혜영 의원이 있는데 이들이 등장했을 때 그 정의당의 태도를 가만히 보면 왜 이들이 등장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맥락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냥 젊은 그 자체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러한 점에서 그 당시 청년 정치인들이 호명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현상이었다. 그리고 그 현상이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바뀌어야 한다면 청년 정치인은 현상이 아니라 맥락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맥락은 시대에 맞춰서 등장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시대는 시대 정신이 될 수 있겠지만요. 청년들로 그냥 국한해서 보면 지금의 이 어떤 취업, 일자리, 공정, 수많은 이 의제들 중에서 기존의 정치가 내왔던 답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답을 찾는 것이 앞으로의 역할일 것 같고, 그것은 청년 정치인의 앞으로의 소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진짜 오문훈답이었습니다. 제가 참 어리석은 질문에 지혜로운 대답을 해주셔서 지역을 대표하시고 현상과 맥락을 대표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저희도 땡땡땡 한번 하셔야 됩니다. 이제 오신 분, 우리 그 올드보이 세대 라떼능을 많이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먼저, 사실 이 질문은 지금 청년 정치인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두 분한테도 여쭤볼 텐데, 두 분들이 아마 활동하면서 청년 정치인들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어, 나를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 이걸 질문하고 싶은데, 저는 그 전에 오신 분들 중에서 우리 좀 올드 세대 안 때는 많이 말씀하시는 사람 선생님들이 지금 청년 정치를 땡땡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했습니다. 지금 청년 정치 땡땡땡이다, 뒤에 땡이다가 좀 어감이 안 좋습니다. 땡땡땡이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신 분들 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줄말이니까 제가 네, 말씀해 주시고 제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지금 말씀 잘 들었고요. 근데 지금 얘기 들으면서 나 때는 어땠다 이것보다는 지금 이제 중심 그 얘기가 청년 정치인데, 과연 우리가 지금 사회를 구성하는 이 형성하고 있는 연령대를 보면 청년만 있는 게 아니라 유년기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그 다음에 장년, 중년, 노년 이런 식으로 다양한 세대가 있단 말이에요. 결국 보게 되면 이 세상이 이제 청년이 중요하죠. 젊은 시기에 그 어떤 젊음을 여기 사회를 갖다 변화시키고 우리가 올바르게 이끌어 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과연 청년 정치는 정말 어떤 식으로 돼야 이게 올바른 청년 정치가 되겠는가? 그 청년 정치가 아까 조현님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이 청년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전체 세대를 갖다 위해서 지역을 갖다 아우를 수 있고 우리 국민들을 갖다 이끌어갈 수 있는 이론이 되어야 되겠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이 정치를 갖다 보게 되면 어떤 정치 시스템도 있고 그렇고 이 정치인을 갖다 키우는 이런 분위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외국 같은 어릴 때부터 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그 정치 활동을 하면서 점점 지역사회 활동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그 다음에 그게 정치에 연결돼가지고 사회를 바꿔나가는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정세일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이준석이라든가 박지희라든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리고 이 이준석 대표가 그 당선될 당시만 해도 상당히 저는 기대를 갖다 걸었습니다. 이게 뭔가 세상을 갖다 이게 변화시키지 않을까. 지금까지와는 다른 이 젊은 세대가 나와서 젊은 목소리로 이 우리를 갖다 좀 바꿔나갈 수 있고 이게 진보 모습을 갖다 떠나서 근데 그동안 쭉 하는 거 보고 지금 요즘에 이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이런 현상들을 볼 때 야 이것이 이 사람이 과연 젊은 사람이 이게 할 거야. 이게 정말 어떤 사회를 위해서 했던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그 정치적인 목적, 자기 자신의 그 이익을 위해서 행동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젊은 청년 정치라는 게 이런 식으로 돼서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박지원 위원장도 말씀하셨는데 보면 참 순수하고 뭐 처음에 그랬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저 의원님 했을 때 그 당에서 뭐 비난한다고 했죠? 비난은 없다고 봅니다. 그분이 그 나름대로 역할을 해왔고, 그런데 요즘에 와서 하는 거 보면 야, 이것도 이게 과연 국민을 위해서 한 얘기를 한 거냐, 이게 자기 정치를 갖다 하고 자기를 갖다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게냐, 이런 좀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청년 정치라고 한다면 정말 청년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동안에 기존 부태 정치하던 분들이 정신 차리고 할 수 있도록 어떤 자업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참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참 그러한 좀 변화가 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마이크가 가까이 와줘서 지나가는 길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7번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6번에 대해서요. 청년 정치는 누구를 대표한다. 저는 거기에 청년 정치는 변화를 대표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 정치인들이 기득권과 구습에 젖을까면 우리 국민들이 청년 정치인들에게 바라는 것은 변화가 아닐까. 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청년 정치인은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7번의 라떼가 보는 그 청년 정치는 한마디로 좀 설익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연관이 되겠지만 청년 정치인들은 참신하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기대를 하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조급한 것 같고요. 또 여전히 변모술수를 추종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청년 정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사람을, 정말 참신한 사람들을 또다시 타락시킬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러한 것에 대해서 많이 걱정과 회의를 하게 됩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분 패널은 제가 보기엔 참 장래가 촉망되는 것 같은데, 그러한 우려를, 라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정말 얼거든 자세로 자신의 길이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길을 찾아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전해드립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어머하시는 게 있으시고. 네. 청년 정치인은 변화를 대표한다. 기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정치인 앞에 청년이라는 수식어가 붙게 된 게 기존 정치인들의 마음에 안 드니까 변화를 해야겠고, 그래서 앞에 청년자를 붙여서 좀 청년은 뭔가 다르겠지, 그러니까 기대감이 반영된 단어라고 비슷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변화, 혁신 이런 것들을 원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연장성산에서 첫 번째 질문 주신 선생님 말씀하신 거, 청년 정치는 어때야 하냐. 저는 지역에서 좀 양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당에서. 근데 정치는 인재를 안 키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발굴도 안 해요. 자기 지역에서는 인재를 키우지도 않고 발굴도 안 하고, 또 나보다 뛰어난 사람은 또 추천도 안 하더라고요. 네. 나보다 뛰어난 사람은 추천도 안 하고, 발굴해서 양성도 안 하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아쉽고 우리가 그래도 정당에서 이런 공천 시스템에 있어서 후보자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나는 젊으니까 청년이니까 공천 받아야 돼. 나는 여성이니까 공천 받아야 돼. 나는 어떤 계층이니까 공천을 받아야 돼. 라는 그런 당위적인 것 말고 뭔가 어떤 것들을 보였으면 하거든요. 오랫동안 나는 청년위원회에서 활동했으니까, 오랫동안 나는 여성위원회에서 당을 위해 헌신했으니까 그래서 정공천을 받아야 된다? 이런 당을 위한 헌신 말고요. 정당의 가치는 공유하되 결국 내가 이 정당의 가치를 갖고 의원이 돼서 그 정치에 입문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물음을 답을 내놓고 그런 걸 증명해오고 그런 사람이 공천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게 증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왜냐면 제가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지방 의원들 공천하는 그 면면들을 보잖아요. 저런 사람이 절대로 되면 안 되는데 라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공천을 받더라고요. 그러면은 저런 사람이 왜 공천을 받았을까? 뭐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역학관계가 있었겠지만 이 사람이 자질이 부족하다라는 걸 드러낼 만한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닐까. 우리가 TV 토론 보면은 뭐 광역단체장 단위에서 메인 TV에 나오고 구청장, 기초단체장 수는 그 지역 방송에서 나오잖아요. 저는 이거는 시의원, 구의원, 비례까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역 방송에서. 의무적으로. 네. 그래서 뭐 짧게라도 그 사람의 정경 발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후보자들끼리 붙여서 잠깐이라도 붙여놓고 내가 뭘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내비출 거를 저는 의무화했다고 생각해요. 법으로 그냥. 광역단체장뿐만 아니라 지방의원들도요. 그럼 엄한 사람 후보로 못 내놓겠죠. 왜냐면은 비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당의 가치를 대변해서 비례를 받았으면 그 사람이 정당이 어떤 가치를 통해서 무엇을 변화시킬 건지에 대한 나름의 해답은 아니더라도 자기 소신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시켜서 나왔다라는 말 자체를 공식적으로 나는 할 생각 없었는데 그냥 시켜서 나왔어요. 라고 그거를 너무나 당연하게 자랑스럽게 뭐 자랑스럽게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건 문제가 있잖아요. 결국에 정당에서 공천을 하는 그 시스템에 검증을 받을 기회가 그동안 없었다. 적나라하게. 이런 것도 저는 아예 TV 토론으로 의무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보물 저 진짜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이번에. 진짜 열심히 만들었고 상대 후보랑 비교했을 때 저는 상대 후보권 하루 만에 만든 공보물 같다라는 공보물들이 지역마다 있어요. 어디를 가도 그 후보자들 보면은 그 지역에 대한 고민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고 어쩌다가 나와서 급하게 법적도 내야 되니까 그냥 낸 듯한 공보물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그 정당에서 그 순간 그 시대의 흐름에 인기 있는 정당 소속이라는 이유로 당선이 된다면 저는 정치 발전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천도 검증을 하려면 이 후보자 몇몇을 다 알아야 된다. 정당을 기록으로라도 남겨야 된다. 저는 그런 게 이제 뭐 영상이 됐든 공보물은 조금 더 수동적이니까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성을 갖고 봐야 되니까 그런 것도 손쉽게 주민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겨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청년 정치는 어때야 하냐 내가 젊기 때문에 공천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내가 실력이 있기 때문에 공천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그런 인재들이 지역이든 정당이든 뿌리내리고 정당 시스템 안에서 양성돼서 정말 훈련받아서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을 정당에서는 만들어야 된다 빨리. 네, 그런 게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자기 입속을 챙기는 청년 정치인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시대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유는
지역 이름 혹은 풀풀이라고 하는 공간 혹은 지역 그런 개념에서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너무 없어요. 자기 조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치에서 이름 알리는 것이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일 텐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이 속으로 챙기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닐까 질문을 주시면서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청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난 운동권 혹은 386 이런 586 운동권들이 정치인으로서 등장된 서사 맥락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의 청년들에게는 이 시대의 가난과 그리고 이 공정하지 않은 이런 문제들밖에 오늘 발전할 수 있는 정치. 그러다 보니까 중앙 정치에서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닐까 좀 생각이 들었고 그런 점에서 좀 약간 다른 결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 당선된 분들 인터뷰하는 거 보면 갑자기 초당적 인물이 되겠다. 나의 당과 상관없이 국민들을 위해 일하겠다라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좀 문제적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당에 공유하고 있는 가치를 내걸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 말은 즉슨 국민의힘에 있던 사람이 민주당 가기도 하고 민주당 국민의힘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현상들 많이 보시잖아요. 지방선거 이럴 때마다. 그런 거 보면 정당의 역할은 무엇이며 대체 이 선거에서 어떤 힘이 있고 정치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냐면 거기서 이제 공허해지는 거예요. 정당이 아무런 역할이 없어요. 그냥 그 선거 당시에 약간의 테스트나 이런 혹은 공천 과정에서의 자격증명 말고는 선거가 끝난 시점에서는 정당이 책임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 정치가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구체적인 형태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형태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를테면 윤석열이 당선이 된 순간부터 국민의힘의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국민의힘의 대통령이라는 것이 그냥 각인이 되면 좋겠다는 점들이 좀 확인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함께 책임지고 이게 들었던 생각은 박근혜가 탄핵이 되고 나서 다시 국민의힘이 된다는 거. 이것은 정당의 역할과 책임이 쏙 빠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 어떻게 다시 대통령을 배출하냐? 아무런 반성도 반성으로서의 대통령 후보를 출마시키지 않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당선을 시켰다는 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제 8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그 신세계 많이 들어봤죠? 영화도 있고 소설 속에서도 있고 두 분이 어떻게 보면 내가 만난 정치의 신세계 지금 질의응답하고 좀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원래 두 분이 각자의 그 정치 현장 속에서 느꼈던 어떤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아까 8시 반 맞춰달라고 하시는데 또 봉이 빈대떡에서 전화도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 마지막 질문이 아이디어 드림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마무리를 져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정치계 쪽에 들어오셔서 저 개인적으로 막 질문을 쓰면서 생각한 게 정치계하고 제일 닮은 데가 어디 있을까? 저는 종교계가 좀 그나마 닮은 것 같다. 굉장히 단파적이고 굉장히 교조적이고 면제고 지들이 남발하고 아무도 거의 심판하지 않고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두 분이 현장에서 각자 생활하시면서 느꼈던 그 신세계를 좀 언급해 주시면서 그래서 앞으로의 정치적 포부 방향, 앞으로의 드림이죠.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이렇게 마무리 겸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선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각종 시민단체의 토론회나 각종 시민단체 어떤 포럼을 정말 열심히 참여했어요. 선거 기간 동안. 그리고 거기서 제가 목격했던 거는 이 출마한 다른 후보들이 인사만 하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전 남아서 패널로서 이야기 드렸는데 그런 좀 이렇게 선거 결과 유의미한 영향이 있지 않겠나 했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열심히 떠들어도 잘 이게 효과가 있지는 않았구나 같은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생각했던 정치 정말 어렵구나.
이게 선거기가 잘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좀 뼈아프게 배웠던 지난 선거였고요. 그리고 한 가지 기억나는 또 장면 중 하나는 박남춘 후보 그리고 이정미 후보 3명이서 토론하는 자리였는데 질문이 당신의 청년기는 어떠했냐 였어요. 이 질문에는 사실상 저희가 포함되지 않았던 거죠. 물론 대답할 수 있지만 그런 점에서 나도 같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너무 배제적이다 이런 생각이 좀 한편 들었던 게 있고요. 제가 정치 신세계라는 건 좀 부정적이었다라는 게 좀 약간 그런 면이 있었고요. 제 꿈은 기본소득을 도입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제 꿈이고 이것이 지역에서 시작하는 것이 지난 지도자의 한 방법이었다면 앞으로 총선에서 기본소득을 다시 한번 불지필 수 있는 방법이 올까 고민하는 게 앞으로의 계획이고요. 기본소득이 꿈인 이유는 제가 노동운동가로서 기본소득 접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모든 영역에서 기본소득의 아이디어가 만나지 않으면 효과적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정말 유일무이하다는 거예요. 기본소득만큼. 이를테면 뭐가 있을까요?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에 대응이 있어서 일자리를 마구 늘려야 한다는 지난 정치계들의 답변과 이 태도들을 보면 정말 일자리를 만들지 못해서 지금의 현실에 도착했냐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수십만 개 만들겠다 해도 또 앞으로 100만 개가 필요할 거라 같은 공허한 외침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것을 바꾸는 패러다임이 바로 기본소득이고 보편적 복지가 만들어진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실험들이 있을 거고 그 실험 중에서 또 유의미한 것들을 발견하는 게 우리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치인 신세계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정치가 어렵다 할 만한 곳이 못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지만 생각보다 너무 재밌는 영역이고 생각보다 내가 좀 자신 있고 할 의지가 있고 그리고 진짜 준비가 되어 있다 하면은 뛰어들었을 때 그렇게 어려운 영역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선거 때마다 지역에서는 후보자를 못 찾는 지역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에 겁먹어서 정치에서 출마하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을 거야. 물론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 뚫는 것도 정치의 하나의 어떤 회류라고 한다면 그런 거 잘 찾아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게 뭔지를 지역 주민들에게 혹은 정당에 어필할 수 있다면 저는 청년들한테 정치는 블루오션이라고 항상 말해요. 항상 얘기해요. 청년들한테 정치는 블루오션이다. 왜? 지금 정치계에 청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준비되어 있고 전당은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할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 현역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면은 무조건 나오라고 좀 다 얘기해요. 좀 다르죠. 아직 젊어서 그런지 기성세대에서는 자기 자신은 절대 정치 안 시킨다. 아는 사람 절대 정치 못하게 말릴 거다라고 하시는 저는 무조건 하라고 얘기하는 영역이 또 정치다. 그래서 정치의 신세계를 맛봤다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고 자기가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무한대의 어떤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정치만한 데가 없기 때문에 정말 저는 추천하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꿈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정치가 진짜 어렵고 또 우리 주민들이 국민들이 신물 나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정말 손쉽게 물론 손쉬운 영역은 없겠죠. 근데 어느 영역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어느 영역에서나 성공하려면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 그 같은 노력 대비 정치에 좀 더 그런 힘을 쏟을 만한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공지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생들이나 2030 분들 저는 얼마든지 이런 거에 출마하는 그런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 제가 알고 있는 것들 저는 다 오픈해요. 누구는 그러잖아요. 국회의원들의 TV에 나와서 자기는 선거 노하우 이런 거는 자신 말고는 안 알려준다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TV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니거든요. 항상 얘기하고 다니고 유튜브로도 있고 어디 강연 나가서도 얘기하고 이러는데 이제는 정말 젊은 사람들 그리고 그동안 정치에 좀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 누구나 나서 출마할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부족했던 거 더 채워서 하려고 지금 제가 다니고 있던 대학원 다시 복학 이번 학기에 해서 더 공부 더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또 이어서 가려고 합니다. 네, 정치의 필요 네, 90분 동안 정말 너무 흥미진진하고 9개 분을 잘 넘어갔습니다. 자, 저희 광고 혹시 있으시나요? 대표님 광고 좀 해주시죠. 광고라 진짜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많이 와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들 두 분한테 박수 한번 말씀드린 대로 저도 사실 몇 마디 더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사실 그 자리에서 했고요. 저희가 이제 다음 달 8월 달이잖아요. 8월 달에는 저희들 포럼이 없습니다. 8월 달에 포럼이 없고 우리가 1월 달하고 8월 달에 포럼이 없어요. 8월 달에 포럼이 없고 9월 달에 포럼을 할 겁니다. 9월 달은 그건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8월 달에는 저희들 청로도로 놀러 가겠습니다. MT를 가는데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은 다 참석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오픈을 해놓으면 빨리빨리 손들어가지고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짜도 이미 정해져 있고 며칠이죠? 8월 26일. 8월 26일, 1박 2일 홍보도에 펜션하는 저거 별표에 맞습니까? 같이 갔으면 좋겠다. 오늘 정치 얘기를 하는 거니까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다음 주 목요일. 원래 여기가 오늘 하도록 돼 있었는데 우리 때문에 일주일 늦췄답니다. 그래서 제목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민주주의와 정치개혁 실현을 위한 인천 시민행동 출범식. 간단하게 따지면 정치개혁 인천 시민행동 출범식을